바로 다른 역할이 잡혀 있더라고요. 빨리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 명탄이죠?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질문들을 미리 좀 받아갖고 의원님께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제가 좀 딱딱하게 말고 인터뷰 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좋습니다. 어제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앵카랑 그리고 있는 시비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질문 준비해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박용석 대표와는 저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사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젊은 분들 역할을 하셨고 이런 역할들이 모여서 지난 10년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진 보수 정권이 살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늘 죄송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좀 더 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이 정부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해 와야 하는데 사실 그 기대에 한없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이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 많은 기대를 보여줬던 외국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의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분발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자백을 최선을 다해 나갈 다짐하면서 인사 말씀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이게 되느라고 연락이 하게 되면서 신나서 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좀 드린 말씀이라든가 질문하시네요. 자유롭게 제가 금융감독원 그렇습니다. 미국에 계시고요. 그렇다고 감독원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 금융위기, 세계에서 있는 금융감독 강화, 그 다음에 국유화도 시키고, 이런 것들 우리는 사실 거꾸로 금융감독 체제는 지금 분화돼갖고, 다기화되고, 중층화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영화라고 해갖고 산업의 민영화권 거기다 정상분리 완화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는 좀 다르게 가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세계주의가 바뀌면 우리가 그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금산분리 완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금산분리 규제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금산분리 규제가 생긴 연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생긴 이유는 1920년대 미국에서 이 대공황 조짐이 일어나면서 이 사실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분명하게 리스크를 이제 인식을 하죠. 이 주식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은행에 예금하면서 이 리스크를 인식하는 사람은 크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그 리스크까지 떠안으라고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업자본이 예전에 이제 그야말로 아무 제한 없이 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 대공황이 터지니까 그야말로 이 산업자본이 붕괴되면서 은행까지 단호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기업이 무너지면서 자기 돈이 이제 날아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산업자본과 이 금융자본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금산분리라는 이 규제까지 시작되었고, 이 규제가 전 세계로 펼쳐나갔는데, 전 세계에서 그러면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해왔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드립니다.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해왔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를 만들어내고 필요성을 이제 절감해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까지 금산분리를 몇 %까지 제한을 해왔는데 10%까지입니다. 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이제 10%까지 제한해왔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유럽은 어땠느냐? 유럽은 이 금산분리 규제를 각국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데 10% 이상, 15%, 20%, 심지어 100%까지 쓰고 이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프랑스의 가장 큰 르노그룹 같은 이런 그룹이 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어때요? 어떻게 해왔나? 4%로 와봤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 우리가 무슨 뭐 20%, 30%를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미국 정도의 수준 10%까지는 하자는 게 이번 금산분리 규제 개혁의 핵심 고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또 어땠느냐? 미국은 지난 9월 리만브러스 이후 화산 이후 이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즉 10%에서 15%로 금산분리 규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까지 우리 신화는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지고선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아시다시피 산업자본이 문제를 일으켰던 게 아니라 작년에 금융위기는 소위 금융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정말 치고받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부 무슨으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정 정도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 금융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업자본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금산분리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거꾸로 이제 은행, 소위 금융자본에 대해서도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15%로 빼앗아나면 필요하다. 작년에 이제 금융위기는 어쩔 수 없이 자본 확충이라는 절대절명의 소위 이제 돌파하는 이런 이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산업자본을 일정 정도 안으로 끌어들이되 직접 지배 방식이 아닌 PEF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 은행의 이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이 10%로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로 규제 개혁을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히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은행들은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정변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은 국유화되었었습니다. 이거를 1982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영화를 했죠. 이 민영화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그때 만든 기준이 8%입니다. 금산분리 규제 8%인데 1995년 뭐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야당 정무위 의원이 장관으로 계셨을 때 그때
이 금산분리 규제를 4%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이런 금산분리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가? 바로 정책 금융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온 데 있어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의 소위 경제 기획이라는 이런 독특한 시스템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경제 기획이라는 말은 다름 아니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경제 전반을 기획하고 이 전반을 기획해내는데 이제 기업들을 동원하고 기업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당근과 직직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금융입니다. 이 금융은 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영화되어 있지만 은행은 사실 뭐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정책 금융이라는 이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사기업이나 이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 부분 제한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솔직히 속내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다음에 뭔가 이제 세계화의 간섭이 이제 강해지는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이거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걸 이제 못했던 거죠. 못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제 1997년에 IMF 사태를 맡게 됩니다. 이 IMF 사태를 맡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은행이 부실화되고 이 부실화됐을 때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국내에 다른 금융 자본이 여력이 있었으면 그걸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력이 없었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취약했던 금융 시스템에 이제 정책 금융이 내키지 않으면서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에 다른 여력 있는 자본, 산업 자본이 이미 금산분리 규제에 의해서 마트 옥잡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은행한테 그야말로 외국한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는 나중에 좀 따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금융위기가 아직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뭔가 금융의 이런 부실들을 털어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향후에도 이랬을 경우 또다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은행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사실 망했다면 그야말로 파국이죠. 근데 그거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경 작년에 약 20조에 걸친 돈을 직접 쏟아붓고 그 다음에 20조 원에 걸쳐서 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 세금에서 이제 그 은행의 파산을 막고 파국을 막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수입을 내면 또다시 70%로 그 지분율만큼 수입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 지금 세계화가 진척된 다음에 금융이 세계화된 이 상황에서 국수주의를 주장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 세계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다드까지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지금 야당이 작년에 계속 올해 초까지 펴왔던 공세는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히 깔아뭉갠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무슨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천명 노릇을 하면서 뭐 사상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금산분리 완화를 단행하는 듯하게 이 프로파간다를 써왔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금융 감독 기능 인정합니다. 금방 최 위원님의 말씀 뼈저리게 깨달았고 다만 이 지금 금융 시스템을 설계했던 원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이 정부의 간섭을 나름대로 최소화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의 어떤 기획, 경제에 대한 기획 이런 거를 최소화하자는 사실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융부는 사실 금융에 대한 기획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 감독을 반드시 추가해야 힘을 받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근데 이 기획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서, 소위 현재 이제 금융위원회라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 금융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어떤 기획력을 전담하고, 이 금융 감독원은 본래의 의미, 이 금융 감독만
상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진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데 이제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이제 소위 금융 위기, 소위 이제 금융 콜랩스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손을 보시는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정도 10분 인정하고.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것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다시 관이 이 금융 사적 영역을 또 계속 예전처럼 강력하게 감독하고 간섭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이냐, 이거에서는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물론 당연히 이 금융의 소위 소비 주체는 게임의 프라이어리이겠지만 이 금융 전반이 미치는 건 뭐 일반 개개인, 국민 전체일 수도 있거든요. 금융이 무언가 정말 높이 풀린 망아지처럼 엉망진창으로 나아간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이번에 교훈이 정말로 화생 금융, 그 금융공학이라는 이명화에 정말로 무분별하게 벌어졌던 이런 이제 악만한 사태에 대해서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제어해야 하는 이런 방향은 맞을 겁니다. 특히 이 금융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서 금융 내부에 만연해 있던 이런 소위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해야 하고 마땅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융 감독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능사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요구를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 우리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역시 관보다는 시장, 통제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우리가 합리성을 기대할 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이 합리성을 배신한 그 안에 탐욕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의 합리성을 통째로 우리가 다시 부인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그래서 일정 정도 현수준에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무제한적인 예전 방식의 관치, 통제 이런 방식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고 정부도 이 시스템을 뭔가 통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기구를 통합하는 어떤 이런 소위 구조, 개편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구조는 나름대로 이 내용 자체는 나름대로 선진적인 어떤 이런 방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수단,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니까요. 아마 올 상반기 중에 큰 논의의 분위기에 잡히면 하반기부터 강화된 감독 기능을 받고 집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하나라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드물기고 보수국가의 가치를 갖고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제 소식을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민보상이라든지 이런 각종 가부상이라든지 일본 대통령직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일본 국민주민이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민보상이라는 노무현 시절에 참 희한한 결정적인 예를 든 것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확실히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정권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보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민중립적인 의원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정리위원회에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민보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난 걸 갖다가 행정부의 이게 위원회에 불과한 민보상위원회에서 법원 판결을 갖다가 중복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상권분리가 헌법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얼마 전에 이제 전용 의원이 안전을 취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어떤 재심 절차라든지 이런 걸 나누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거상이라는 상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제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인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지박약, 실력 부족,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우리 정권, 우리 한나라당 하나 덧붙인다면 참 저쪽이 잘 싸웁니다. 철통 같은 지금 방어선을 쳐놨습니다. 저쪽은 사실 제가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저쪽은 법률로서, 제도로서 이 초통같이 방어선을 펴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동원 이런 걸 이제 둘째치고요. 저쪽은 이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 줄줄이 지금 계속 모든 것을 미리 지금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지금 장치를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응전을 이렇게 탄탄하게 지금 대응절 논리나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 우리가 신경이 들어가요. 의지도 고약하고 이제 전역 같은 이런 정말 훌륭한 이분들께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답변하는데 아마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운영위원회도 경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지금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사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단지 의지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고 분명하게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력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뭐래도 여론전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전은 분명한 명분을 아는 명분도 정말 쉽게 뚫리지 않는 명분, 그러니까 실체화된 명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호만 외치는 명분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의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제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현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업무가 92.5%가 사실 이게 지금 잠정적이지만 좀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이지만 90% 이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기관을 두 개 둘 필요가 없죠. 합치면 됩니다.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게 합치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 합치나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논리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서 지금 싸워야 됩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하면 국가인권에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굉장히 여론전을 잘하지 않습니까? 의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여론전을 돌파하는 수단은 당신들 세금 이렇게 해. 똑같은 기관에 두 개 들 필요 있느냐? 걔들 월급 주려고 우리가 세금 넣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싸워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 오늘 공방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상권 분리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상, 또 이제 인권 위상을 높이는 여러 가지 장치를 작동하고 완전 허구입니다. 허구가 뭐냐? 우리가 세계의 인권기구가 있습니다. 이 인권 선언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온부지만 제도를 소위 위원회 형태에서 위원회가 아니고 연구 재단이든 간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를 두고 인지만 요구를 따집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본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죠. 여러 가지 각종의 국민 소청진단이나 각종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권 후진국이나 그다음에 인권의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 때문에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되면 마치 대한민국에 인권기구가 없어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이런 소위 허위 심화를 퍼뜨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런 건 분명한 사실관계를 갖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전략상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국가인권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30%의 감축을 이제 일치할 시도하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논문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드시 합쳐야 합니다.
이걸 이제 돌파해 나갈 생각이고, 제가 아까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 지금 위원회를 사실 돌파해 나가는 방안은 저희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겠냐, 현재. 그냥 우리가 의지만 갖고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천만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힘겨운 싸움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펼쳐놓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해치해 나가기가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다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워낙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데서 다 얻어 터지고 하면서 사실 이런 데서 손이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려 입장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강력한 영이 서서 정부의 그다음에 통치권자 당의 의지가 서서 반려들을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들이 작년에 우리가 부족했었고 그래서 올해 내에는 국회 내에서 뭔가 큰 줄기들만 이제 잡혀나간다면 하나하나 뜯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국민 여론전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전을 우리 감정적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명분이 맞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것처럼 국민 여론전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수립해 나가면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발전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시력 부족이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73석이나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시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실력이 부족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참 제가 누워서 침대끼지만 지난 우리 노텐롤을 저희도 하루 점검해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힘들죠 다 땅바닥에서 자면 춥고 의지가 그때 말이죠. 한나라당에 실력 부족은 이해가 안 된다. 그에 대해서 좀 의의를 의지가 발약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회가 의의가 없습니다. 실력이라는 건 의의에서 승리하는 그 자체가 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분지 2선을 거의 드렸다면 3분지의 중량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한나라당은 솔직해서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민주당은 깎아놓고 좌측으로 그립된 진보 성향이고 또 한나라당은 그나마 보수라고 해서 우리에서 김현국께서 인터뷰한 강유신에서 공대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지난 대선에 500만 표로 이기해준 국민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0만 표로 이기해준 국민만 보면 된다는 것을 말을 바꿔 말하면 정권 교체 근데 친북 좌익 정권에서 보수 정권 교체 이것이 500만 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일부자를 붙이겠습니다. 제가 변이상 역사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하자면 좌파정부 10년 동안에 좌로 클릭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적 반항적인 모순이 된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정상적인 헌법 시스템으로 이동시켜야 될 책임과 책무가 있어서 국민이 그만큼 성공을 시켜줬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의식이 전혀 없다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가존립에 대한 문제, 또 국가기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국가의 근본이죠. 소위 공권력이라는 건 국가의 아주 근본이에요. 이것을 비비러 맞고 불에 태워 죽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라당은 그런데 분신자살이라도 하나 나와야 된다. 왜냐 이 세상에 이렇게 하면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말이지. 정말 그냥 좀 과하게 얘기해서 나와야 될 정도로 이거 어떻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고 이런 통탄하는 이런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중도를 하고 있죠. 중도라는 얘기를